자, 안녕하세요. 한국사 원유철입니다. 역대급으로 좀 이상한 상황이었었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동안 시험을 연기했어 갖고 그 일정이 좀 흐트러진 분들도 많았을 텐데 잘 버티고 잘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좀 쉽지가 않았죠. 시험이 좀 지문 자체가 난해한 것들이 많아 갖고 많이 좀 곤란했을 겁니다. 시험 풀면서. 하여튼 잘 치르고 왔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시험 기간 잘 버티신 것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어려운 시험 잘 보고 오신 것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20문제 설명을 천천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단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그 총평을 간단히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이 좀 특징이 있다면은 대체로 시험을 낼 때는 어려운 문장과 쉬운 문장이 섞여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문장과 쉬운 문장 분배 없이 좀 어려운 문장으로 채워놓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통상적인 출제위원 스타일하고 좀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근대가 좀 어렵게 나왔고요. 근현대는 좀 쉽게 출제됐습니다. 그 전근대 14문제, 근현대 6문제 비중 나온 거는 똑같고요. 그 비중은 맞추려고 했더라고요. 자, 고대사가 7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고려시대가 3문제, 조선이 4문제, 근현대가 6문제인데 그중에 개항기가 4문제, 일제, 현대가 1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중은 좀 고려해냈다라는 걸 또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9번하고 12번하고 13번이 좀 어려웠었죠. 이게 이제 고득점자들한테는 점수를 가루는 변수가 됐을 겁니다. 요거 외에 한 2문제 정도까지 그 일반 학생들은 커트라인 점수에서는 점수차가 좀 나겠죠. 그래서 한 4문제, 5문제 정도가 커트라인에서 좀 이게 좀 커트라인 점수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8년 3차 때랑 비교해 보면요, 그때보다 조금 더 늘었고요, 본론 인원이. 그때 18년 3차 때 여경 학생들이 공통 140으로 들어간 데가 3군데 지역이 있었거든요. 경기 북부랑 경상북도랑 인천인가요? 3군데가 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좀 그런 사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2차 시험 준비하다가 너 됐대 해갖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선사문제죠. 선사문제 1번 보시면 중기구석기 나오죠. 요 근래 좀 자주 나오고 있는데 구석기는 다시 3개로 쪼갤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걸 쪼개는 것을 돌멩이 갖다 쪼개죠. 그렇죠? 자, 이거를 쪼개갖고 몸돌을 사용하는 걸 전기구석기라고 했었고요. 이건 한 개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요거까지 사용하면은 용도에 맞는 돌이 나오는 거죠. 요거를 격지 내지는 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지 내지는 박편 사용했다 그러면 중기가 되는 거고요. 중기. 자, 요거를 쪼개갖고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져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진다. 요거를 돌날 격지 혹은 돌날이라고 합니다. 돌날. 격지라는 건 쪼가리라는 뜻입니다. 쪼가리인데 아주 작은 쪼가리를 돌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뜨면 후기를 말한다. 후기. 이렇게 구분하죠.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번 볼까요? 목책 환호 같은 거 나오면 뭐죠? 전쟁 시기 때 나오는 거죠. 마을 방어막이니까. 전쟁은 청동기 이후에 쓰는 말이다. 그래서 2번 신석기랑 병립할 수 없는 단어죠. 자, 3번에 보시면 흑유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유리처럼 까만 돌인데요. 유리처럼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산지대에서만 나오는 돌이에요. 화산지대. 그래서 백두산지대하고 일본에 있는 일본 화산섬이죠. 거기서만 생성되는 돌인데 이게 부산이나 강원도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이걸 봐서는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구석기 때부터 신석기 때까지 사용된 돌입니다. 이것도 지역 간 이주를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라 했었죠. 자, 4번은 우리 심화 때 말씀드렸던 거죠. 자, 청동기 때는 산으로 가면서 원래 물가에 살다가 정착촌이 물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자, 물가에 살다가 전쟁이 생기면서 구릉으로 올라갔다. 구릉으로. 자, 여기 가면서 어로가 쇠퇴한다 그랬었어요. 여기는 어로가 발달했었고, 자, 어로 발달을 보여주는 증거가 조개 무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이건 어로 쇠퇴를 보여주는 증거가 조개 무덤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예 없진 않아요. 거의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로가 쇠퇴했다라는 증거로 삼습니다. 그걸 물어본 것이고요. 답은 2번이죠.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결국 나왔는데, 자, 이 키워드는 영락으로 그냥 찾을 수 있죠. 영락되면 누구죠? 광개토대왕이죠. 영락대왕, 광개토대왕. 자, 그럼 네 번째 줄이 키워드가 또 되죠. 남녀 1,000명과 세포 1,000피. 누구죠? 자, 우리 그 잘 나가는 왕들한테는 이런 게 있다 그랬었죠. 전성기 왕들한테 영토 팽창한다 그랬었죠. 자, 우리 고구려가 영토 팽창할 때는 어디로 팽창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맞다고요.
백제는 무조건 한다 그랬었죠. 백제. 자, 이게 396년에 있었던 아신왕 때 백제 공격입니다. 자, 아신왕이 이때 항복합니다. 노복이 되겠다 약속을 하고요. 그 대가로 1,000명과 1,000명의 포로와 1,000필의 세포를 바칩니다. 자, 항복한 줄 알았는데 바로 어디를 보내더래? 일본의 사람을 보내더라는 거지. 누구를? 국가 2인자인 태자 전지라는 사람을 보냈다. 자,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누가 들어오더랍니까? 뜬금없이 이게 신라를 공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모종의 약속이 400년에 신라 경주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광개토대왕이 도와주러 오게 되죠. 자, 이 과정 말씀드렸었죠. 이게 광개토 대왕 때 있었던 삼국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그걸 문제로 낸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자, 고구려 왕이 싸우다 죽었다는 말은 근초고왕, 고구려 고국왕 때밖에 없습니다. 자, 4번에 서기 편찬했다. 1번, 4번이 근초고왕이죠. 그 앞에 있는 거고. 자, 2번 보시면은 말은 않다. 불교 들어왔다. 자, 이게 5세기로 넘어가는 요 왕들 때가 아니라 그 앞에 백제 전성기 때 있었던 시기라는 거죠. 근초고왕과 침류왕이라는 사람, 그 앞에 있었던 왕들입니다. 요거는 그 뒤에 5세기로 넘어가는 즈음에 있었던 아신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자, 우리 광개토 대왕 사료 중에 요것만 안 나왔다 그랬었죠. 요것만. 그렇죠. 근데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답은 3번이죠. 3번이 5세기 때 상황이죠. 고구려 백제 동맹 맺었다는 거 5세기 때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장수왕 때 맺은 거죠. 이거는 이후를 물어봤으니까 이후를. 자, 3번은 다시 출제된 거죠. 9월에 대가가 반란 일으켰다. 왕은 진흥왕 말하죠. 진흥왕. 자, 요 근래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진흥왕 때 비석을 묻고 있다. 단양적수이 맞죠. 1번은 버풍왕 때, 3번, 4번은 지증왕 때죠. 지증왕 때. 자, 2번은 답이 3번이고 3번은 답이 2번이죠. 4번은 건민정사료일 겁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냈었던 건데 지금 확인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봐갖고 명확히 확인 안 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맨 끝에 보시면요. 태종이 크게 동감하고 군사를 보낼 것을 허락했다. 태종이 살아있을 때면 몇 년 된가요? 640년 될 말합니다. 신라 전성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계단식으로 표현하죠. 자, 신라는 전성기 때마다 뭐가 바뀐다고요? 왕 호칭이 변한다 했었습니다. 요거를 4세기 때 마립간식이라고 하고요. 뇌물마립간이 처음입니다. 마립간은. 자, 왕호시기로 변하는데 지증왕이 처음입니다. 요거는 왕호시기라고 한다. 왕호시기 6세기. 자, 그리고 7세기 중반 이후에 다시 성장하게 되는데 무열왕입니다. 자, 이 사람은 중국식 시호를 처음 사용했다. 그래서 계속 뭔가 변합니다. 왕의 호칭 같은 것에. 자, 요 시기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 시기 때. 자, 요 시기 때 삼국 전체 상황을 보자면요. 7세기 때인데 7세기는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그랬었죠. 10년대, 40년대, 60년대, 70년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걸 나눌 수 있으면은 7세기를 구분하는 게 좀 편하다 그랬었죠. 자, 요 앞에 있었던 여왕 두 명이 선덕왕, 진성여왕이고요. 진덕여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김춘추가 당나라고 해서 대당외교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당외교. 그래 나당연합이 성립한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나당연합이 성립했다. 김춘추를 외국에 보내서 나당연합을 성립시켰던 게 누구 때라고요? 진덕여왕 때였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였었다고요? 645년에 당태종이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연개소분한테 깨졌다는 거지. 그래서 고구려를 치려면 누군가 도와준다는데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얼씨구나 좋죠. 얼씨구나. 그래 허용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 3년 뒤인 당태종 죽기 직전에 요까지 하고 죽습니다. 이 사람이 648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게 진덕여왕 때고요. 그래서 밑에 지문 한번 봅시다. 자, 갈문왕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게 그 무열왕 때 왕권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옛날에는 무열왕 이전에는 왕이 아닌 자한테까지 왕이라는 호칭을 썼었다라는 거죠. 지증왕 때, 버풍왕 때 비석을 보면은 지증왕 때 비석에는 육부 귀족들을 다 왕이라고 칭했었습니다. 그래서 7왕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육부 귀족과 자신까지 포함해갖고 가족들한테 있잖아요. 왕이 아닌 왕 가족들한테 붙인 호칭으로 갈문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때 와서 이제 폐지시켜 버립니다. 자, 육부를 왕으로 칭한 게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은 버프왕 때부터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없어진 것 같고, 자, 가족들한테 왕이라고 시켜서 줬던 칭호를 없앴다라는 것은 왕권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태종 무열왕 때 왕권 강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상대동 권한이 약화되었다. 이게 신라 중대마라는 거고요. 자, 2번하고 4번이 같은 사람이죠.
첫 번째 여자 때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여자. 자, 여자는 왕으로 섬길 수 없다 한 게 비주얼 담당, 비담 일으킨 거죠. 비담의 난. 선동경 말 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여자가 왕이 됐기 때문에 정당성을 내세워야 되죠. 그래서 건축물 세 가지가 나타난다. 세 가지 건축물, 그리고 미리 한 세 가지 일이라고 해갖고 직위삼사라는 게 있었다 그랬었죠. 자, 첫 번째 여왕 때 나타난 겁니다. 여자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정당성을 만드는 겁니다. 정당성. 자, 그 뭐 있었죠? 세 가지 이게. 탑 두 개 있었죠. 이게 황룡사 구층탑과 분황사. 그럼 분황사 탑이 있었고요. 또 하나 첨성대라는 게 있었다. 자, 이게 첫 번째 여자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거죠. 3번에 보시면 독자적 연호를 폐지했다. 당 고정 연호를 사용했다. 자, 우리 신라가 연호를 사용했었던 것은 불교왕 시대 때만입니다. 6기까지만이에요. 6기까지만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 6명의 불교왕. 법흥왕 때 시작해갖고 진덕여왕 때까지, 그까지입니다. 이 여자왕 때 끝납니다. 이 여자왕 때는 이제 독자적인 연호가 없이 중국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쫄자 국가로 들어가는 게 이때부터인데 그 이유가 뭐다? 나당연합 성립한 대가입니다. 이제 신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될 것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진덕여왕 때죠. 자, 근데 이 사료에 사실은 진덕여왕 때 있었던 거지만은 밑줄 친 신이라는 사람, 요 신하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일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뭘 물어봤다? 무열왕 때 일을 물어보는 거죠. 무열왕 때.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세기 왕대사를 물어본 겁니다. 자, 5번 보시면은 1번. 자, 고구려 돌무지 무덤 만들었다. 자, 우리 삼국 중에 추운 데가 어디라 그랬었죠? 위쪽이 춥죠. 이것도 한강 이남입니다. 자, 우리 추운 쪽은 뭐가 발달했었다고요? 돌을 사용하는 무덤이 발달한다. 안 추운 쪽은 땅을 판다. 땅 파는 걸 뭐라고 하죠? 널무덤이 발달한다. 이게 발전하는 겁니다. 자, 돌무지가 발전하는데 고구려 와서 이게 뭐로 발전한다고요? 고구려 초반에 돌무지 짓다가 뭐로 간다? 계단식 적석총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적석총이 돌무지죠. 이게 여기 똑같이 나타난 것이고요. 자, 그래서 1번 맞죠. 초기는 돌무지 유행했다. 그 뒤에는 피라미드 형태를 만들었다. 맞죠. 그리고 뒤에 가면요, 6, 7세기 때 가면은 이게 굴식 돌방으로 바뀌게 되는데 굴식 돌방에는 뭐가 나타난다? 벽화가 나타납니다. 자, 이 벽화 초기는 생활상을 그렸고요. 뒤로 갈수록 뭐로 그린다? 자기 종교 색깔에 맞는 것, 추상적인 종교적 그림 같은 걸 그리는 걸 바뀌었다 그랬었죠. 그 중에는 뭐가? 사신도 일사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연꽃무늬 같은 것도 많이 그렸었는데 제일 마지막 쪽으로 갈수록 거의 사신도로 거의 집중이 돼갑니다. 2번 맞죠? 3번 볼까요? 벽돌 무덤은 어디만 있다고요? 자, 우리 백제는 시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한성시대, 웅진시대, 몇 세기? 5, 6세기, 사비시대. 자, 여기서만 나타납니다. 웅진시대, 웅진 송산리 고분군, 공주 송산리 고분군. 자, 여기는 총 7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총 7개. 자, 그 중에 1호분부터 5호분까지가 굴식 돌방이고요. 그래서 6세기를 겹쳐갖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6호분과 7호분이 벽돌이었었는데 이게 벽돌. 자, 이 중에 7호분만 도굴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명찰 나오죠. 명찰. 지석이라는 거. 그래서 백제 무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름 붙인 무덤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뭐죠?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 자, 그래서 백제 무덤 중에 유일하게 왕 이름을 붙인 것은 무령왕릉이라는 게 있다. 그쵸? 벽돌 무덤 딱 2개 있는데 그거는 공주에만 있다. 공주. 사실은 있잖아요. 지금 토크쇼가 이제 막 끝나고 나왔어요. 토크쇼 끝나기 전에는 시험 문제 분석한다고 이걸 15분인가 20분 동안 이제 문제 분석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분, 20분 동안 막 눈이 빠지게 이제 봤습니다. 처음에는 저기로 봤거든. 카톡으로 학생들을 보내준 거 있죠. 눈으로 보니까 보여야 말이지. 그래서 한참 봐갖고 이제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인지 찾아냈어요. 찾아내고 이제 토크쇼 준비한다고 이제 올라가고 막 그거 이제 하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 1시간 조금 넘게 했죠. 그 학생들 질문 뭐 있을까 이제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대기하면서 좀 긴장 상태로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고 막 지금 급하게 와서 해설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빨리 좀 올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정 자체가 여러분들도 굉장히 바쁘지만은 일정 자체가 막 숨이 차요 지금은. 그래서 말이 좀 급하게 좀 나갈 겁니다. 이해 좀 해달라고요. 자, 맞아 얘기해볼까요? 무령왕릉 송산리 6호본 중국 남주행을 받았다. 맞죠? 벽돌 무덤 어디 거다? 중국식이다. 중국식. 이때 중국은 양나라였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게다가 있잖아요. 지금 그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강의실에 사람이 있죠?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눈을 맞출 사람이 없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언제나 재밌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자, 돌무지 전돌무는 뭐죠? 신라 고유한 양식이죠. 이건 너무 쉽게 나온 거죠. 너무 자주 내는 거였었죠. 자, 구글의 백제 영향이 아닙니다. 신라 고유한 묘제라고 합니다. 고유한 묘제. 네, 4번이 정답이죠. 황남대충과 호우충이 대표적입니다. 자, 6번 한번 볼까요? 6번. 고대국과 경제가 나오는데 오랜만에 나온 거죠. 경제는. 이것도 한번 설명 한번 드려봅시다. 2단계나 3단계 할 때는 다른 수업을 듣다가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일반론을 갑자기 설명해 주면은 싫어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설하면서 설명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한번 좀 풀어갖고 좀 설명을 그래도 간단히 한번 해줄까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얘기는 좀 드려볼게요. 그 국가가 뭐가 있든 간에 있잖아요. 언제나 경제활동 구조에 늘 맞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대 문제를 내든 고려를 내든 조선 내든 간에 틀리면 바보예요. 틀리면 똑같은 거니까 그냥 몇 가지가 있냐면은 우리 경제활동을 크게 농업하고 상공업 얘기하잖아요. 상업과 수공업. 뭐 하나 더 하면 대업목도 얘기하는데 일단 뺄게요. 이거는. 자, 국가가 만드는 농업과 상업과 수공업의 시스템은 전근대국과는 똑같아요. 기본적인 패턴이. 자, 농업 먼저 볼게요. 농업 보시면은 토지를 경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지가 지 땅을 그냥 경작을 하든가요. 이걸 자영농이라고 하죠. 아니면은 남한테 땅을 빌려주든가 임대주든가, 이걸 소작이라고 하죠. 이게 있잖아요. 언제나 있다고. 이거를 틀리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하나 더 하자면은 이건 일반 농민이고요. 부자 있잖아. 부자는 제가 농사 직접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노비노동을 시킨다라고 해요. 그리고 노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임대 줍니다. 임대. 소작이라고 합니다. 소작.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를 직접 경영이라고 해요. 직접 경영. 귀족이나 아니면 농민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요 다음 것을 간접 경영이라고 합니다. 누굴 시켜서 하는 거. 간접 경영은 수입이 어떻게 되냐면요, 5대5로 반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병작반수라고도 합니다. 병작. 소작과 병작이라는 단어는 후기에 출현한 용어인데 그냥 소급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소급해서. 그래서 이게 있었다라는 표현은 어딜 쓰든 간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노비를 통해서 직접 경영하거나 아니면 소작을 주어서 간접 경영했다. 조선으로 내든 고려로 내든 간에, 뭐 신라내든 간에 고려로 내든 간에 발레로 내든 간에 이건 항상 맞단 말이지. 항상. 발음 엄청 꼬이지 않나요 지금? 항상 맞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조금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상업도 한번 볼까. 상업은 어떻게 운영하죠? 상업은 기본적으로 항상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다고 합니다. 자, 상업은 먹고 남는 게 있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잉여산물이 있어야만 생기는 겁니다. 잉여산물이 있어야만 거래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거래가 발생을 해야지 이제 이걸 상업이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농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잉여산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끝나는 걸로, 그 정도밖에 농사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업이 발달하는 것은 잉여 생산물이 축적되는 도시 있잖아요. 궁궐 같은데 여기는 이제 세금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요 정도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 정도에서만. 그래서 도시에서 항상 나타나는 상업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시전이라고 합니다. 시전. 도시, 가게, 그런 뜻입니다. 시전이 있었다는 말은 어디나 맞는 말이에요. 자, 구글이나 백제는 도성에 시전을 두고 상업활동을 영위했다. 늘 맞단 말이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단 말이지. 자, 이 시전 상업을 뭐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관허상업이라고도 하고요. 관허상업. 자,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허락해주고 하는 상업 말고 뭐도 있냐면요, 그냥 개인들이 각자 하는 상업도 있긴 있어요. 그걸 이제 개인 상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상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게 없이 합니다. 떠돌이 하는 거예요. 떠돌이. 가게 없이 그냥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요거를 민간이 하는 상업 행위를 행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언제나 존재했다고 봐요. 행상은 어디도, 지방에도 그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어느 시기나 존재하는 말들이에요, 저게. 자, 이것도 지금 낯선 사람들은 지금 제가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조금 낯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좀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걸 익혀두면은 문제 푸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남들 고민할 때 나는 그냥 껌씹으면서 이제 지켜볼 수 있다는 거지. 나왔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늘 맞는 말이니까 늘. 자, 수공업은 어떻게 하냐면요, 국가가 있죠. 처음에 뭐로 시작했다고요?
삼국시대 때 전쟁기 때는 다른 나라에서 기술자를 잡아옵니다. 걔를 노비를 만들어 갖고 관청에 소속시켜서 너는 일만 해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관청에다 집어넣고 이제 물건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운영한 사람은 최초에 관청이 운영했었어요. 제대로 된 공장을. 이걸 관청수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의 100% 모든 국민들을 기술자를 국가가 다 혼자 지가 쥐고 있냐? 그럴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전문 기술자 아니어도 조금씩 기술은 다 있을 텐데 그 기술 가지고 뭔가 만드는 모든 행위를 수공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민영수업이 존재했다라고 해요. 언제나. 이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런 거 틀리면 바보예요. 아시겠죠? 다만 요거를 말을 풀 때 이제 조금씩 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전쟁을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해갖고 뺏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잡아왔었던 놈들을 노비를 만들어갖고 배속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점차 이게 하나의 역으로 바뀌어가게 돼요. 전쟁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비 외에 누가 들어간다 점점 양인역. 양인인 사람들이 수공업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군대 가는 대신에 기술 있는 사람들은 저걸 역으로 이제 저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제 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비 수보다는 점점 양인역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늘게 돼요. 이게 뒤에는 뭐 전쟁이 계속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국가가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굳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걸 관청수업이라고 한다. 관청수업. 아시겠죠? 지금 그 표현이죠. 1번 한번 볼까요? 자, 개인 소유의 토지가 사실상 존재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야. 저희 고시 공부할 때는 이걸 맨날 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사를 처음 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대 한국사는. 그쵸? 그 일본 사람들이 근대 한국사를 쓰는데 이 사람들이 나쁜 표현을 되게 많이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중에 경제사에다 써놓은 게 뭐가 있냐면요. 한국은 소유관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미개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시작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개하니까 자기들이 한국을 지배해갖고 좀 고쳐놓겠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경제적으로 미개한 걸 말한 게 얘들은 소유관념을 전혀 몰라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방되고 난 뒤에 있잖아요. 한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일본의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했었던 게 뭐냐면요. 경제사를 전공한다면은 어떤 분야를 세부 전공하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있잖아요. 한국의 소유관념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자기 주를 공부했었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주제였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너무 극복이 됐어요. 이거는 너무 극복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내요. 거의 이제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일본도 인정, 우리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기 때문에 많이 이슈로 삼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겁니다. 저희 시험 공부할 때는 엄청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소유가 있었다는 사소한 증거까지 시험에 다 냈었단 말이야. 무령왕릉에서 뭐 지석 토지신한테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기사가 있다거나 해인사 비석에 토지를 전답을 매입했다는 기사가 있다거나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물어봤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조금 떼지난 문제라고. 하여튼 경제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었다. 가장 중요한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정보를 깨고 가는 걸로 시작하는 게 경제사 전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주제였었거든요. 첫 번째. 자, 그걸 굉장히 오랜만에 된 거다. 굉장히 오랜만에. 옛날 고시에는 되게 잘 나왔었던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일반 백성은 이를 경작하거나, 그러니까 지 소유지를 경작하거나, 이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자영농. 남의 토지를 빌려가고 경작하게 됐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소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땠다고? 언제나 있는 편이다. 언제나. 아시겠죠? 자, 소유 관계도 어떻다고요? 언제나 개인 소유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나라는 언제나 소유가 있었던 겁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일본 말은 말을 했지만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일본 말은. 아시겠죠? 이런 거 들으면 진짜 바보예요. 바보. 아시겠죠? 아무 말도 안 한 거니까. 3번 먼저 볼게요. 자, 국가 체제가 정비되면서 수공업체도 정비가 됩니다. 관청을 만들고 여기에 수공업자를 배정해서 물품을 생산하게 했다. 맞나? 맞다. 이거 네 글자로 줄여보세요. 5글자로. 뭐죠? 관청수공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청수공업. 자, 우리 국가 체제가 처음 나타난 게 삼국시대란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쭉 있는 말입니다. 관청을 두고 수공업자를 배속시켜서 물건을 만들게 했다. 늘 그러하다. 늘. 아시겠죠? 그러니까 3번도 아무 말을 안 한 겁니다. 3번도. 자, 4번 한번 볼까요? 경주, 도시란 뜻이죠. 도시에 시장 설치되었다. 자, 다만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만 왕대가 이 기록이 있어요. 신라만 어떤 시장이 있었다는 명칭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데는 그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신라만 어느 왕 때 설치됐다는 기록이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신라만 몇 개가 나오는데 처음에 시사, 그 다음에 동시 내지는 동시전, 그리고 통일 후에
서시, 남시, 전이라는 게 설치됐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총 4개 나오는데 시, 동, 서, 남이라고 합니다. 시동서남. 시장은 누구랑 간다고요? 시동서랑 가는 거죠, 시동서랑. 그래서 요게 신라만 시기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요건 통일전. 요게 소지말일간, 요거는 지증왕 때죠. 요거는 통일 후, 효소왕이라는 사람 때입니다. 효소왕. 그냥 통일 후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3개의 시장이 있었다라고 해요. 3개의 시장. 동쪽, 서쪽, 남쪽에 시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서시가 동시전으로 발전했을 것이고요. 자, 됐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이제 농업 발달인데 농업은 계속 발달해 갑니다. 자, 농업 발달은 크게 2가지로 발달합니다. 하나는 도구가 발달하고요. 두 번째는 시비법이 발달합니다. 자, 그중에 시비법 발달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 게 중세 때부터입니다. 고대는 못 쓰는 땅이야. 고대는 못 쓰는 땅이 많았었고요. 중세 가면은 이제 토지가 국민이 가진 토지가 가장 중요한 세원이 됩니다. 토지세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발달해 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가 발달해 가는데 그 시비법도 계속 발달해 갑니다. 그중에 여기서는 녹비라는 게 출현하게 되고요. 녹비. 자, 녹비 덕분에 나오는 게 뭐다? 이어짓기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어짓기가. 고려 때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출현하게 된다. 이게 밭농사죠. 논농사도 있겠죠. 논농사는 고려 말에 이양법이 처음 출현하게 되고요. 그래서 밭농사, 논농사의 최고의 발달 단계 수준의 농법이 일단 나타납니다. 저때. 자, 녹비법, 퇴비법, 자, 시법 발달했다. 윤작법이 보급되었다. 고려 때 얘기합니다. 고려 때. 답은 2번이죠. 자, 7번 한번 볼까요? 7번. 10세기 문제인데요. 10세기 순서 문제죠. 10세기에는 신라 말고 다른 나라들이 국가를 만들죠. 그래서 후삼국시라고 하죠. 자, 이거 두 문자 따면 이렇게 한다 했었죠. 백고고 발신백이라 한다 했었죠. 926년이 하나의 기점이 됩니다. 이게 후백제에 건립했다. 900년. 후고구려 901년. 자, 고려가 건국됐다. 이게 견훤이죠. 이게 궁예고. 자, 궁예는 신라 사람. 그래서 궁예가 만든 이 국가에는 궁예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그 개성에 송악지방 세력하고 같이 만든 거였었어요. 연합국가입니다. 그래서 궁예가 만든 국가에는 신라계 출신과 고구려계 출신이 연합한 국가라고 봐요. 둘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 이쪽이 이긴 게 이제 고려 건국으로 나타난 겁니다. 고려 건국. 자, 얘도 고구려의 원수를 대갚아 주겠다.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였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두 세력이 있었다라고 한단 말이죠. 두 세력이. 자, 그중에 고구려 세력이 이겼다. 자, 이런 상태에서 발해 멸망이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고려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 없어지고 이 둘 간의 싸움이었었는데 이게 기울기가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한쪽으로 좀 내려오면서. 자, 그래서 견훤이가 이 등신이 있잖아요. 신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고 이제 신라를 침공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사건 이후로.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실제 당시 신라 박씨왕은 친고려 세력이었습니다. 친고려 세력. 그래서 그 왕을 친백제 세력으로 바꾸려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왕을 죽이면서 오히려 왕과 귀족들을 죽이면서 신라 귀족들의 민심을 크게 잃었던 것 같아요. 크게. 되게 큰 실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경혜왕이 죽기 직전에 고려 군대를 불렀었어요. 고려 군대를. 그래서 요 사이에 경상도 지방에서 후백제 군대랑 고려 군대가 붙습니다. 한번. 이게 공산전투, 고창전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927년. 요거 직후고요. 왕이 뒤질 때 불렀었으니까 같은 애겠죠. 그 뒤다. 여기는 너무 급하게 와갖고 왕건이가 졌었고요. 여기는 이제 그 반전을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후백제 군이 이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그럼 백제 멸망은 이게 내부 때 멸망하는 거라 했었죠. 아들들이 쭉 있는데 자기 첫 번째 와이프의 그 세 아들을 물리치고 두 번째 여자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신검 대신에 뭐뭐 검자 붙은 게 첫 번째입니다. 신검 대신에 금강이라는 후처의 애를 세자로 세웠다가 여기 이제 쿠데타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견훤이 유폐가 되고요. 35년에 유폐되고 결국은 견훤이 탈출해갖고 자기가 고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지 아들 신검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백제 멸망은 이 내분이 되게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분이 멸망에 그 멸망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멸망 직전에 그 마지막 전투를 1, 2천 전투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도 경상도입니다. 선산 1, 2천 전투. 이거는 대구 804. 이거는 안동 말합니다. 안동. 다 경상도 싸움입니다. 공고 1, 2가 없다. 공고 1, 2. 백고고 발신백 공고 1, 2. 자, 저것만 기억하면 풀 수 있는 거죠. 답은 4번이죠. 자, 8번 한번 볼까요? 8번 뭐 너무 쉽게 나왔죠. 목종 때 개정전식과 인품 배제 관품만 기준했다. 맞죠? 자, 이번 성종 때 이거 너무 좀 어렵게 나온 거죠. 경종이죠. 경종. 자, 여러분 토지 제도는 뭐에 수반한다고요? 뭐에 이어진다고요? 토지 제도는 관등 제도가 정비된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광종 때 성종 때 관등이 정비되죠. 그러니까 광종 뒤에 경종 때 나타났고요. 성종 뒤에 목종 때 개정전식과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아시겠죠? 둘을 같이 기울여 주세요. 같이. 그럼 문종 때는 관등 제도가 완전 정비가 돼요. 다시 한번 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그걸 경정전식과라고 한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시정전식과 때 관품과 인품을 고려해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죠.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는 건 전식과니까 그런 말 쓴 거고, 관품과 인품을 고려합니다. 두 개를 가지고 준 거예요. 두 개를. 물론 인품 요소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고려사라는 사료에는 인품만 가지고 지급했다고 그 사료를 쓴 사람들이 오기를 한 겁니다. 오기를. 그거는 관품, 인품 다 고려합니다. 관품, 인품을 다 고려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인품이 배제되고 관품만 기준했다 그 말도 나오는 거고, 전 현직을 다 줬기 때문에 뒤에 경정전식과 때 현직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직상관을 다 줬기 때문에 현직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거라고요. 3번을 봅시다. 역분전 설치되었다. 개국공신들 맞죠? 이거는 관등이 아니죠. 뭐 보고 준 것이다? 인품 보고 준 겁니다. 인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충성 공문이라고 합니다. 맞고. 4번은 봅시다. 경전전식과 현직만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다. 과전 또 한번 쳐보세요. 과전이 뭐죠? 과는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등급 따라 주는 토지를 말합니다. 등급 따라. 그래서 관료들한테 지급하는 토지를 과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시과전이 전식과죠. 그걸 줄여서 전식과라고 하는 겁니다. 퇴직할 때 반납한다. 현직만 지급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9번 한번 볼까요? 9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건데, 아까 우리 토크쇼 할 때도 설명 잠깐 드렸었는데요. 기억은 지금 몇 번째 나오고 있죠. 8만 대장경 완성했다는 거하고, 그리고 상종 고급념은 간행이라는 것은 되게 자주 나왔습니다. 되게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건 틀리면 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그것도 경찰 기출인데 기출문제도 안 풀고 왔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거는 8만 대장경은 최근에 나왔었죠. 또 게다가 그렇죠. 자, 이거는 시작한 사람도 물어보고 완성한 사람이 누구 때냐라는 걸 최근에 물어봤었어요. 최근에 다시 반복해낸 겁니다. 아들인 최양 때 완성하죠. 한 10여 년 걸립니다. 그건 만드는데 10여 년. 최후 때 시작해서 최양 때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최양이고요. 자, 디귿과 리을이 최후 때입니다. 디귿과 리을이 향약구급방 이것도 강화도시기 때 한 거고, 황룡사 구축 목탑은 3차 침입 때입니다. 3차 침입이 1235년부터 39년이에요. 향약구급방은 1236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디귿과 리을을 순서를 물어봤다면은 이거 욕 오지게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은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자, 니은은 뭐죠? 원간섭기 때죠. 그러니까 니은이 무조건 맨 뒤에 있어야 되죠. 나머지는 다 대몽 항쟁기니까, 기억과 디귿과 리을은 대몽 항쟁기니까요. 그래서 니은이 맨 뒤에 있지 않은 걸 제끼면은 1번, 2번은 지워집니다. 1번, 2번은. 그렇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디귿과 리을이 최후 때입니다. 전쟁기 그 3차 때까지는 최후 때였었으니까요. 최후 때고, 기억은 최후 아들인 최양 때입니다. 그럼 디귿과 리을 뒤에 기억이 나와야 돼요. 디귿과 리을 뒤에. 그렇게 풀면은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걸 연도까지 암기했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뭐 좀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렇게 푼다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이게 사람이 달랐다는 걸 기억하신다면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은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기억 같은 건데, 기억은 최근에 이미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했다면은 푸는데 지장은 없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9번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10번 볼까요? 박유죠. 박유. 누구죠? 몽골과의 전쟁기 때 남자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줄었다? 인구가 줄었고, 인구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많이 줄고 여자는 남아있으니까요, 남자가 여러 여자를 취할 수 있게 하자라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왕한테 건의한 겁니다. 누구한테? 충렬왕한테 건의했었던 겁니다. 충렬왕한테.
충렬왕 때 일인데요. 한번 봅시다. 1번 볼까요?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다. 석등은 여러분 시험 몇 개 정도 나온다 그랬었죠? 통일신라 때 석등 2개 정도가 나와요. 2개. 불쌍한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잘 안 나와서 불국사 석등, 법주사, 쌍사자 석등, 이 2개가 석등 그나마 나오는 겁니다. 석등 그나마. 그러니까 요거 2개야, 2개. 요거 2개 갖다 자꾸 틀리면은 인생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인생이. 아시겠죠? 자, 언제라고요? 통일신라 때입니다. 통일신라 때. 요거 우리 시험 보기 전에 바로 전에도 이걸 그 정리 한번 해드렸었죠. 그렇죠? 제가 딱 한정의학과잖아요. 3급 답은 딱 3개. 현준아가 딱 3개밖에 없다. 그리고 통일 이후의 답은 4개 정도가 나온다. 4개 정도가. 그렇죠? 그리고 종은 2개, 범종 2개. 석등은 2-3개가 있는데 화엄사 석등이 거의 잘 나오지 않으니까 거의 2개 정도가 나와요. 이게 국정교과서에 있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 2개가. 그래서 그 2개 돌리는 겁니다. 2개. 그래서 3개, 4개, 2개 이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건데 그냥 계속 틀리는 겁니다. 계속. 자, 요거를 그래서 어떤 범위에 딱 집어넣어놓고 여러분들이 표 같은 데 하나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어떤 범위에 집어넣어놓고 거기에만 한정된다라고 딱 정해두시면은 이런 문제 틀리진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 자주 당하진 않을 거예요. 가끔씩 실수할 수는 있는데 시험장 가갖고 또 실수할 만한 정도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딱 2개 갖다 돌리는 거니까요. 불쌍하다. 석등 불쌍하다. 자, 1번 통일신라고요. 다포 양식 원관석 때 등장하죠. 3번 부사 상감법 개발되었다. 이거는 인종 이후에 개발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무신집권기 때 유행했다가 원관석기 태조합니다. 자, 여러분 시기 묻는 문제는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왕대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그 카테고리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고려 전체를 물어보는 건지 그걸 고려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1번이 틀린 거고요. 3번은 무신집권기 때부터 원관석기 때까지 상황을 써놓은 겁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 고려 그림은 거의 안 남아있다 그랬었죠. 그쵸? 고려 그림은 몇 개? 한 2개 정도 얘기한다. 그게 뭐죠? 국민왕의 천산대립도와 또 뭐 있다? 원관석기 때 백성들이 하도 힘드니까 뭐를 많이 불렀다고요? 아이고 관음보살님 이거 많이 했다라는 거죠. 아이고 아미타보살님. 관음보살도 아미타불도라는 것을 되게 많이 그립니다. 되게. 그래서 그게 많이 남아있어요. 관음보살 때만 60여 편 남아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60여 편 하나하나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까요. 관음보살도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한계가 되는 거잖아요. 한계가. 그렇죠? 원관석기 때 많이 그렸다. 그래서 원관석기 때 관음신앙이 유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음신앙은 현세에 보살은 저기 그 천당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했었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현세에 내 어려운 문제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많이 찾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자, 너무 마음이 허해. 원관석기 때 하도 이제 힘든 시기니까 마음이 항상 허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관음보살들 많이 그렸다 그랬었죠. 그래서 관음보살도 그린 사람 중에서는 해어가 제일 유명했다 그랬었잖아요. 4번 우리 시험에 냈었던 거고 이것도 시풀문화 신화지에도 문제가 이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2번 4번은 명확하게 원관석기 때를 말하고요. 3번은 무신집권기 때부터 원관석기 때까지 상황을 적어놓은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11번 볼까요? 11번. 자, 기억 보시면은 신차팔도지리지 신세팔동이라고 하죠. 신차팔동. 자, 우리 조선 초기 왕들이 국가를 만들고 나서 체제를 정비하는데 체제를 정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정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었죠? 문물제도라 그랬었죠. 국가를 처음에 만들고 나면은 제도를 정비하는데 제도는 정치제도, 경제, 사회제도, 문화제도 같은 걸 정비하는데 이 문화제도를 편의상 그냥 문물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 문물제도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편찬물인데요. 자, 우리 조선 초기 때 가장 많이 편찬된 대표 중에 삼총사 있다 그랬었죠. 그게 뭐였었죠? 역지법이라 그랬었죠. 역지법. 자, 이거 편찬했다 그러면 누구 때라고요? 세종 아니면은 성종 때 대부분 있다 그랬었죠. 역사. 그 지는 지도하고 지리지 두 가지가 있죠. 법전. 자, 법전 편찬할 때는 예서도 같이 편찬하고요. 예를 편찬할 때는 음악도 같이 편찬한다 그랬었습니다. 자, 이걸 대부분 세종과 성종 때 하게 된다. 자, 이 사람들이 아니었을 때는 앞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태조 때. 자, 이 사람들을 유교왕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유학자고요. 그래서 유교 정치를 펴려고 노력했었던 왕들 때 많이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써볼까? 세종 때는 고려사를 편찬하려고 하는데 이때 완성 못하죠. 누구 때 완성된다? 아들인 문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제도라는 말을 써요. 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려사는 이때 편찬되고. 자, 세종 때 지리지가 완성돼요. 신참팔도 지리지입니다.
요거 정리해놓은 표 있죠? 이 영상 그 우리 유튜브에 가면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작업들이 대부분 여기서 완성이 되는데 여기는 전대방주사가 완성됐다면요, 이건 통사가 완성됩니다. 동국통감이라고. 자, 여기는 동국여지승남이라고 완성되고요. 다만 우리 세종이 죽었을 때 문종 아들인 단종 때 있죠, 그 업적을 기린다고 원래 실록에는 지라는 게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지라는 것은 기전체만 들어가는데 세종실록에만 유일하게 지리지가 들어가요. 실록에 지라는 게 들어갑니다. 지라는 게. 원래 실록은 문종 때 편찬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3년밖에 통치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 아들 때 실록을 편찬한 겁니다. 자, 동국여지승남 완성하기 직전에 지리지 하나 만든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요거를 팔도지리지라고 합니다. 팔도. 팔도는 전국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신세팔동이라고 합니다. 신세팔동.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성종이라는 사람 때는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체조전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된 편찬물은 한국이라는 말을 붙인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라 그랬었죠. 한국이라는 말을. 자, 지도는요, 세종 때 이미 지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팔도도라고 합니다. 팔도도. 이게 태종 때도 있었다고 봐요. 이건 어떻게 유추하냐면은 혼일강리 역대 국도가 있는데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는 원나라에서 들어왔었던 혼일강리도라는 세계 지도에다가 한국 지도를 덧붙인 겁니다. 한국 지도를 덧붙였다는 것은 이미 한국 지도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 한국 전도, 이걸 팔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조금 완성된 게 동국지도라고 하는데 세조 때 양성지라는 사람이 이걸 완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최초의 실직지도라고 합니다. 동국지도. 세조는 국방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니까요. 쿠데타를 집권한 사람이니까 쿠데타 성격상 권력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었다. 동국지도는 후기 때도 나타나죠. 영조 때. 자, 이거는 정상기라는 사람이 편찬하는데 이것도 타이틀이 하나 있죠. 이거는 최초의 대축척지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지도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죠. 백리척이라고 하는. 얘는 최초의 실직지도라고도 하고요. 네, 그런 특징이 있다. 한번 볼까요? 자, 기억 보시면은 세종이죠. 자, 니은 보시면은 세조 때 말하는 거죠. 세조 때. 일본은 성종이고요. 일본은 이게 일본에 맞네요. 바깥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세조 뒤에 있는 거네요. 자, 고려사 전료는 요거 편찬했을 때 같이 한 겁니다. 이게 국왕시각이라 당시 실세는 김종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자, 이 사람이 이걸 신화시각으로 다시 줄인 겁니다. 전류라는 것은. 줄일 때는 신화시각으로 했었다. 자, 이번은 문종이고요. 동국병감도 문종 때죠. 밀리터리 덕후라 했었죠, 문종이. 그러니까 한국 전쟁사를 쓴 겁니다. 한국 전쟁사. 자, 우리 문종은 밀덕이다. 밀덕. 밀리터리 덕후. 자, 이 사람이 이런 역사 말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전쟁사인 동국병감이라는 역사책도 썼다. 전쟁 역사도 썼다라는 것. 전쟁 역사.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4번은 세종이죠. 세종. 자, 기억하고 4번을 만약에 물어봤다면 또 욕먹을 만한 짓을 했던 거겠죠. 그렇죠? 기억하고 4번은 그거는 논외를 했다. 이거는 문제가 답 1번으로 풀 수 있게 나온 거죠. 어렵지 않게 낸 겁니다. 이거는 답 1번이고요. 자, 12번 한번 볼까요? 자, 12번도 이번에 어려웠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호적을 물어봤는데 호적 내용을 물어봤죠. 이게 옛날에 사법시험하고 행정고시에 나오던 문제 유형인데 그 요즘 나오는 문제 패턴이 그래요. 그 고시에서 나왔던 문제가 하나씩 이렇게 돈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씩 옛날에 봤었던 문제들이 돌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그 19년 1차 때인가요? 1차 때인가 3차 때인가요? 오근영 문제 낸 거 있었죠. 그 오근영 문제 냈었던 것도 고시 문제 냈었던 걸 그대로 이제 베껴냈던 거였었거든요. 오근영, 어영청, 금이영 나오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한국사 통론이라는 책에 있는 지문을 한 가지도 안 틀리게 하고 이제 베껴냈던 건데 그건 옛날 책입니다. 옛날 고시에서나 출제할 때 참가했었던 책인데 그걸 냈었던 건데 그런 유형의 문제가 하나씩 꼭 나와요. 그게 이게 요즘 나오는 시험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근거 없는 데서 내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찾긴 찾는데 너무 찾는 범위가 좀 넓다는 게 특징이지 있는 데서만 나옵니다. 있는 데서만. 예. 하여튼 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호적을 이제 옛날에 고시에서 나오던 그 문제 형식을 그대로 갖다 쓴 건데요. 호적의 특징이 뭐냐면요. 호적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뭐냐면은 신분의 확인과
역 담당자를 찾는 겁니다. 역 담당자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일을 하는지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록 내용이에요. 역 담당자를 찾는 거니까, 역 대상자를 찾는 거니까, 역 대상자를.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일단 기억 먼저 봅시다. 호적을 작성하는 방식은 그 집안의 가장이 그걸 내는 거예요. 국가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보고 제출하게 합니다. 이거 우리 심할 때 말씀드렸던 거죠. 가장이 제출하면은 그걸 두 부로 만들어요. 두 부로. 그러니까 한 부는 돌려주고 한 부를 다시 세 부로 복사해 갖고 본읍에 하나 보관하고요. 그러니까 군에 보관하고 하나는 도에 보관하고 하나는 이제 서울에 보관하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국가가 이제 호적을 운영을 했었던 겁니다. 개인이 자신들이 신고하게 하는 겁니다. 국가가 일일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요. 자, 니은, 디귿, 리을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뭐죠? 양반의 관직과 풍결 기록했다. 자, 디귿은 양반뿐만이 아니라 자기 사대조까지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과거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이걸 이 호주한테 야 니네 호구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라라고 하는 걸 호구단자라고 하거든요. 호구단자. 그 호구단자를 과거 시험 볼 때도 제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대조 안에 현직자가 없으면은 시험에 합격시켜 주질 않아요. 그래서 양반들이 과거를 독점하게 만든 방법이 됩니다. 이게 호적과 관련되는 거예요. 호적과. 그러니까 호적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직역이 뭐였었는지도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죠. 기록하게. 그거를 나중에 과거에 활용해서 과거를 독점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리을 봅시다. 평민은 보병이나 기병도 군역을 기록했다. 노비 기록했다. 노비는 주인집에 주로 기록하고요. 외고노비 같은 경우는 따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남자 위주로 기록해요. 남자 위주로 기록하다 보니까는 여성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 호적이 그 지금처럼 이렇게 명확한 기록은 아니에요. 그 지금 생각하고 호적을 보면은 틀립니다. 호적을 가지고 분석하면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한 기록은 아닙니다. 이 특징이 있다는 거지. 역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주로 남자 위주로 기록하고요. 주로 성인 남자 위주로 기록을 합니다. 성인 남자 위주로. 근데 그 기록할 때 뭐를 착실하게 적어 놓는다고요? 직업이 뭔지는 착실하게 적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뭐기 때문에? 역 대상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그거예요. 역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역을. 그중에 역이 없어야지 이제 얘를 군대 보내거나 뭐하거나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용도로 만드는 것을 호적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을 수취하기 위한 역을 징발하기 위한 문서였었다는 걸 이해하면 되는 거였었습니다. 이거는. 자, 답은 4번이죠. 다 맞는 거죠. 자, 13번 한번 볼까요? 13번. 이게 수능에 출제됐던 국어 시험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통상적인 출제위원들의 문제 출제하는 패턴하고 좀 다르다라는 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찾긴 찾는데, 그러니까 뭔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찾긴 찾는데 그 범위가 좀 제한이 좀 넘어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아는 사람이 보면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이게 이게 뭐지 이 느낌 좀 우스운 상황인데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통상적인 출제위원들이 내는 방식하고 좀 달랐다라는 게 그 이번 시험의 좀 특징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90년대예요. 95년인가? 90년대 수능에 출제됐던 국어 시험이었었고 이 시를 그 뒤에 EBS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문제집 같은 데다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대로 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윤선두의 오우거라는 건데요. 그 5가지 친구 있죠. 수석, 물과 돌, 송죽, 소나무, 대나무, 그리고 밑에 달 있죠. 달. 그 세 번째로 보시면 이 다섯이면 그 말이죠. 5밖에 또 더해야 못하리라는 거 있죠. 이 5이면 그 말이 더 있어야 못하겠는가 뭐 그런 말입니다. 그 윤선두의 오우거라는 건데 한국사 시험을 치는데 뭐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건데 너무 제시한 게 좀 과해요. 그렇다고 필요한 지식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조금 과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상적인 문제 유형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의 특색이 좀 들어간 것이다. 그냥 이분들 컨디션이 좀 안 좋았거나 아니면은 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남윤 씨가 정약용의 외가입니다. 정약용이 그 전남 강진 유배 갔을 때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해남윤 씨들의. 남인입니다. 남인. 자, 1번 봅시다. 왕의 예는 일반 사대와 다르다. 남인이죠? 이게 맞죠? 자, 2번 보시면 대공복이 뭐냐면요, 차남들한테 입히는 것을, 차남 이하 사람들한테 입히는 걸 대공복이라고 합니다. 대공복. 그 장남한테 입히는 것은 참체, 제체라고 해요. 참체나 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공복, 여기서는 이제 9개월이겠죠. 차남한테 입히는 옷을 입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서인 말하는 거죠. 3번은 회태변척을 말하는 거죠. 이언적과 이왕을 문매에서 내쳤다. 회태변척이라는 거죠. 조식을 문매에다 집어넣으려고 이 유명한 유학자들을 뺐던 겁니다. 이게 북인들 얘기죠. 북인들. 3번은 북인이고, 자, 이게 인조반정이 하나의 배경이 되죠. 4번은 노론 말하는 거죠. 노론, 경종이 즉위하자. 경종 즉위하면서 소론이 집권했었죠. 근데 새는 노론새가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경종한테 밀어붙여요. 너 아프지 않냐?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왕한테 아프지 않냐? 그러니까 동생한테 빨리 세제 책봉하라 까지는 받아줬는데, 거기다가 대리청정까지, 당신 일하지 마라, 세제한테 맡겨라 까지 하니까는 소론이 열이 받아갖고 이제 뒤집어 엎은 게 신임사화입니다. 그게 신임사화. 자, 연인군을 세제를 책봉할 걸 요구했다. 연인군을 지지한 게 노론이었었죠. 4번은 노론 말합니다. 자, 14번 볼까요? 가장 빈출되는 사료죠. 자주 나오는 겁니다. 영주의 탕평규사는 워낙 중요하고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부분 키워드를 몇 개를 따놔야 돼요. 수업 때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었죠. 부분 키워드를 따놔야 되는데, 요거는 제일 잘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근래 붕당의 패단이 이보다 더한 적이 없었다, 이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제 첫 줄 있죠. 그게 제일 잘 나오고, 요런 그 밑에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윗단락 빼고 밑에 단락만 부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몇 차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중간중간 툭툭 잘라고 된 게. 그래서 키워드를 몇 개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맨 끝에서 세 번째로 보시면 탕평의 정신으로 알아. 맨 끝에 보시면은 일단 탕평으로 약한 키워드로 하나 찾아낼 수 있죠. 맨 끝에 보시면은 이를 어기면은 종신토록 너를 가두어서 너랑 같이 일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주의 탕평규서입니다. 영주의 탕평규서. 키워드 부분은 이거는 군데군데 몇 개 빼두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붕당의 패단이 요즘부터 심한 적이 없다. 그게 제일 잘 나오고,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영조 묻는 거죠. 근데 이거 사료가 아니어도 지문으로 풀 수 있죠. 1번 탁지지, 2번 초겸신제, 3번 신해통공이죠. 자유로운 상업활동. 1, 2, 3번은 정조고요. 자, 4번 신문고제도 부활했다. 최근에 제가 몇 번 냈었던 거죠. 그 리마인드 모의사나 2단계 할 때. 동국문헌비고, 이것도 몇 번 냈었던 거고요. 영조 때죠, 이게. 답은 4번입니다. 자, 근현대는 조금 쉬운 편인데요. 근현대도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합시다. 자, 15번부터 6문제가 근현대 문제인데요. 이거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합시다. 이걸 우리 학원 다닌 친구들은 굉장히 자주 냈던 거라 익숙할 텐데요. 아까 그 라이브 할 때 그 우리 직원분들이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된다고 요거 저기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게 초반에 이슈가 제일 많이 됐었대요. 15번이 15번하고 2번인가 이슈가 제일 많이 됐었다 하더라고요. 되게 뜬금없다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학원 다닌 친구들은 아마 이 문제는 굉장히 익숙했을 겁니다. 뭐 0점 몇 초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도 자주 냈기 때문에. 자,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그 1894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기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일단 이걸로 시작하죠. 1월에 고분밀란으로. 이게 뭐로 끝나죠? 이게 4월에 전주성 점령하면서 끝납니다. 3월에 있었는데 무장에서 다시 붕괴하고요. 이게 백산에서 군대의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뭘 갖춘다? 호남창의 대장수라는 군대의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호남창의 대장수라는. 자, 군대 진영을 갖추고 4월에 이제 싸움을 합니다. 4월에. 자, 그 하나가 황투현 전투고요. 그 다음에 장성 황룡촌 전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라도 감영군을, 이거는 중앙군을 격파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했다 기어이. 자, 5월에 이제 판세가 좀 바뀌게 되죠. 자, 5월에 청군 들어오고 일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자 일본군이 새로운 걸 요구하게 되는데 조선 개혁을 요구하게 되죠. 안 가려고 핑계 대는 겁니다. 자, 그걸 청나라도 거절하고 우리도 거절한다. 자, 우리나라가 거절하면서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할 테니까 나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자, 근데 무시하고 경복궁을 치고 경복궁에 가서 멱살 잡고 그리고 청일진장을 바로 개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뭐로 이어지는 것 알 수 있다고요? 이게 동학 1차 분기죠. 자, 동학 농민전쟁이 뭐로 이어졌다? 이게 청일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청일전쟁으로.
자, 청일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조선을 일본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먹기 편한 존재를 만들려고 뭘 하냐면요. 6월 말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일본식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조선은 왕과 관료와 국민들이 있다면은 청나라가 이거를 거의 제압을 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얘를 지금 내쫓으면서 일본식으로 바꿔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군국기무처 설치한 겁니다. 자, 요거를 1차 가보개혁이라고 하죠. 1차 가보개혁. 요게 진행되는 와중에 농민들이 다시 붕괴합니다. 왜냐면은 한 8월쯤에 전쟁이 사실상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요. 10월쯤 가면은 일본이 요동까지 진출합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까지 간다 만다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상당수의 병력을 내려보내갖고 누구를 진압하러 오냐면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러 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다시 붕괴하게 됩니다. 일단 9월에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각각 붕괴했다가 10월에 어디서 만나자 아니면요. 논산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논산. 논산은 지금도 좀 슬프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군대 지형을 갖춘 겁니다. 자, 뭐 지금도 이제 군대 가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군대 지형을 갖추고 11월에 깨집니다. 11월에 깨지는 게 공주 우금치 전투예요. 그러니까 논산에서 모여서 북상, 서울로 북상하자라는 거였었는데 1차 때도 서울로 가자를 했었습니다. 이 백산 창임은 4대 강령에 보면 서울로 가자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도 서울로 가자는 말이 있었다. 근데 가던 길목에서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고 다시 흩어집니다. 자, 이걸 진압하고 난 뒤에 일본이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이제 2차 가보개혁이에요. 12월에 홍범 14조를 반포하면서 홍범 14조를 반포한 시점부터 이제 2차 개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낸다 그랬었죠. 홍범 14조는 그 뒤에 뭐가 못 나온다. 동학농민운동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끝나고 난 뒤 일이니까. 그럼 1차 농민과 2차 분기 때 요거 바꾸는 문제 되게 잘 나온다 그랬었죠. 자, 1차는 어디서만? 1차는 전라도에서만 일어났다는 거죠. 전라도에서만. 요거는 주로 충청도였었다는 거죠. 충청도가 저기 섞이면 안 된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썼던 거 군국기무처 요 순서까지 고려해서 상당히 잘 나온다 그랬었죠. 상당히.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2차 가보 개혁이 진행되는데, 자, 2차 가보나 을미 개혁은 동학은 1894년에만 있었기 때문에 1894년에만 이건 을면년에 있었던 어떤 사건하고도 절대 병립할 수 없습니다. 쟤들은. 2차 가보 개혁은 거의 대부분 1895년에 나타나요. 이게 12월이었었기 때문에 대부분 95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2차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은 무조건 동학농민보다는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뒤에.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라고 했었죠. 자주 했었죠. 자주. 자, 기억 보시면 6월이죠. 6월. 청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것. 동학농민전쟁 1차가 끝나면서 청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니네 우금치 2차 끝을 말하는 겁니다. 2차 끝을. 1번 보시면 이건 전쟁 1차 분기 중이에요. 4월입니다. 4월. 1차 분기 중. 자, 동그라미 기억은 6월. 동그라미 니은은 11월입니다. 11월. 1번은 4월이고 1차 중이다. 2번이 10월이죠. 10월. 그렇죠. 이게 2차 중을 말합니다. 2차 중. 3번 4번도 1차 때입니다. 전주화약 5월이고요. 백산의 호남창이 대장소 3월. 호남창이 대장소도 꼭 잘 기억해 두라 했었죠. 이 이름. 그렇죠. 근데 이게 주요한 논지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내긴 됐습니다. 이것도 호남창이 대장소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언제 이런 군대 진영을 갖췄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그 2차 분기 때도요. 2차 분기 때는 삼례에서 전라도 삼례에서 9월에 일단 먼저 모이는데요. 거기서도 군대의 진영을 갖춥니다. 그 표현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16번 한번 볼까요? 15번의 답은 2번이고 16번 봅시다. 인물 잘 나오죠? 이거 저희 요 사료 똑같이 우리 최근에 모의고사 냈었던 거죠. 자, 이거는 중요한 키워드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5번째 줄, 6번째 줄에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하는 거 있죠.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죠. 이게 뭐다? 6.1준의 중립론이라는 거죠. 중립론.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유럽의 벨기에나 불가리아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사례를 설명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6.1준입니다. 1번 봅시다. 81년 조사시찰단 일본 다녀왔다. 일본에 남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합니다. 84년에 우정총구에 설립돼서 우정총판이 임명되었다. 홍영식이죠. 갑신정변의 주모자 중에 하나 있었던 홍영식이
우체국 총판이 되면서 거기가 정변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정변의 시발점. 그래서 우체국은 제대로 그 운영되지도 못했다 그랬었죠. 그것 때문에 84년에 우정총을 만든 게 보빙사 갔다 와서 만든 거죠. 보빙사 갈 때 6.1준이 따라갑니다. 그 사람은 지금 미국에 있어요. 갑신정변에 참여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보빙사 갔을 때 미국에 남는다. 6.1준은. 자, 이번에 봅시다. 82년 순위사는 뭐죠? 3차 순위사 말하는 거죠. 박영효 말합니다. 박영효. 일제 강점되고 난 뒤에는 중추원 고문에 임명돼 갖고요. 중추원 자귀를 받습니다. 박영효도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자, 3번에 보시면은 갑신정변 이후에 미국에 명령했다. 미국에 있다가 하버드 대학 진학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개화파들한테 대한 장학금이 안 가니까, 돈이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버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갑신정변에 참여 안 했고 갑신정변 끝나고 난 뒤에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연금 당합니다. 그 7년 연금 생활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경험기를 쓴 게 서유견문록이에요. 서유견문록. 자, 보시고요. 94년 2차 김홍집 내각의 법부 대신이 되었다. 서광범을 말합니다. 이건 서광범. 일본에 망명했다가 일본에서 미국까지 갑니다. 일본도 위험하다고요. 거기 간 게 서재필, 서광범,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박영효는 그 못 견디겠다 돌아와요. 그 아시아인들 얼마나 저기 취급하겠어요. 아직 아시아인들이 많지도 않을 때였는데 그것도 한국인들이 있지도 않았었는데 서재필이 처음 정착해갖고 처음으로 오래 산 사람입니다. 서재필도 전라도 양반 출신이었었는데 박영효는 그 철중의 부마 사위였었고요. 박영효는 자기 수준하고 안 맞았나 봐요. 도저히 못 참고 그냥 일본으로 바 돌아오고요. 서광범도 좀 있습니다. 서재필이 제일 오래 있고요. 아예 미국 사람하고 결혼까지 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최초로 한국인으로서 털을 잡고 뿌리 내린 사람이었어요. 서재필이. 서광범도 갔었습니다. 서광범과 박영효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2차 때 서광범도 들어옵니다. 박영효하고 서광범이 그때 들어오죠. 박서가 들어옵니다. 박서가 이렇게 참여합니다. 박영효, 서광범이 들어왔다면 2차 가보 개혁이죠. 자, 4번 봅시다. 4번. 군국기묘처 회원이 참여했다. 문법서인 조선문제 저술했다. 문법서를 저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6.1준이. 6.1준입니다. 6.1준이 먼저 만들고 나중에 주시경 같은 사람도 만듭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17번 한번 볼까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1번 볼까요? 대한제국. 옛것을 근본 세우고 잠작한다. 구분신참. 맞죠? 동도서기적 개혁하고 유사한 걸 말하는 거죠. 자,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했다. 맞죠? 황실 주도를 했었다. 맞습니다. 3번에 양전사업 실시했다. 지계 발행했다. 맞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사업을 했던 거죠. 재판소를 설립하고 사법제도 근대화를 기획했다. 교육 입국조사. 이건 언제죠? 2차 가보 때 말하는 거죠. 2차 가보 때. 개혁 시도를 한 4번 했었습니다.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자, 편의상 제가 1차 개화 시기, 2차 개화 시기, 가보 개혁 시기, 광무 개혁 시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 바뀌는 게 뭐 바뀌는 거라 그랬었죠. 흔히 제가 국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각형으로. 왕이 있고 관료 있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근대화 삼총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언론과 교육과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 나가요. 1차, 2차, 3차 개화 때마다. 또 하나가 여기까지 건드리는 게 있거든요. 정치체제까지. 정치체제까지 건드렸었던 개혁을 이제 동도서기가 아닌 급진개화, 변법개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차 때나 2차 때나 이거 아니었었습니다. 동도서기 개화했었어요. 여기는. 자, 언제 한번? 이때 한번 서구식 개혁 정책을 합니다. 서구식. 어떻게 하죠? 입헌군주제 개혁을 합니다. 입헌군주제 입각한. 자, 또 하나가 삼권분립 시도를 하게 돼요. 자, 시도했지만 된 거는 뭐만 됐다고요? 사법권만 독립됐다. 그러니까 이때 꿈은 이런 거였었습니다. 왕이 없는 국가 만드는 겁니다. 왕이 없거나 왕을 허수아비 만드는 국가, 그리고 요거를 세 개로 쪼개는 국가, 이 꿈을 가지고 했었던 게 이때 개혁이었었다고. 이때 왕이 없는 방식이 두 가지 때렸었죠. 왕을 두긴 두되 허수아비 만든다. 입헌군주제, 왕을 진짜 없애는 거. 이게 영국식, 이게 프랑스식이죠. 요거는 부정했다. 개화파들은 요걸 항상 긍정한다 했었죠. 요 개혁으로 된 게 이때였었습니다. 자, 요때도 동도서기 개혁에 가깝습니다. 구본신참이라는 게 요거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치체제 개편은 얘기하지 않는다. 여기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자, 다만 여기서는 갑신정변을 일으켰었던 요 세력들만 그 3.1천하 했을 때 요때 잠깐 요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이런 국가 만들고 싶은데, 요거 해보고 싶은데, 저거 해보면 안 될까?
이걸 했었다고요. 그래서 입헌 군주제에 입각한 개혁을 했었다. 근데 요거는 언급이 없었죠. 자, 요런 개혁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때. 그리고 이때는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된다. 철저하게 오히려 뭐다? 국왕권을 강화시켜서 왕 중심의, 황제 중심의 개혁을 했었던 겁니다. 황제를 지우는 게 아니라. 자, 다음은 4번이죠. 4번은 가보 2차 때를 말합니다. 18번 한번 볼까요? 18번 굉장히 자주 내는 거죠. 워낙 자주 냈었죠, 워낙. 자, 요거는 여러 가지 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화지에도 있고 시풀모에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워낙 자주 냈던 거라 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여기를 부르는 명칭이 없다 그랬었죠. 그 대한제국 말기인데 우리나라 망해가는 과정 6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년기를 말하는 겁니다.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누구만 남게 되죠? 일본만 남게 되는 상황이 터집니다. 자, 그러면서 6년에 걸쳐갖고 한국의 국권을 뺏어가게 되는데 이 국권을 뺏어갈 때 형식적으로나마 합법적으로 뺏어간다는 거죠. 조약에 의해서 뺏어간다는 거죠. 힘으로 뺏어간 게 아니라. 근데 다 불법적인 조약들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외형상. 왜 그랬냐면은 러일 전쟁을 도와준 게 영국과 미국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문명국가 수준에 맞는 일을 하겠다라는 헛소리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한 번에 힘으로 뺏지 않고 차근차근 불법적인 조약을 만들어 갖고 이제 뺏은 겁니다. 그 네 개의 조약을 의협을정이라고 합니다. 의협을정.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자체가 되게 잘 나온다 그랬었죠. 의정서, 협정서,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을사오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를 1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2차라고 합니다. 2차. 요거는 3차라고 하고요. 야, 요거를 폐지하고 만들었다 해서 이거를 신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신협약. 자, 이 4개의 조약이 담고 싶어 했었던 내용 2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는 행정권을 뺏어가겠다. 이걸 내치에 관한 권한을 뺏는 거라고 하고요. 하나는 외교권을 뺏어가겠다. 이거는 외치에 관한 권한을 뺏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말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 있었죠? 시정 개선에 관해서 충고 좀 할게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충고하겠다는 말을 쓰고 난 뒤에 불과 6개월 뒤에 바로 충고자를 드리게 된다. 이게 뭐죠? 고문입니다. 고문. 재정고문, 외교고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는 고문보다 센 게 들어오죠. 여기서 또 이제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이건 간접 통치고요. 통감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통감의 힘이 더 세지는데 시정 개선에 관해서 통감의 동의를 얻으라고 해갖고요. 사실상 통감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모든 게 이제 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여기서 행정권을 박탈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외교권. 요거는 본 협약과 반하는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조약을 아예 체결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본 협약과 반하는 것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제한을 둔 것이고요. 이게 외교고문 들어오고요. 자, 여기는 이제 한국은 일본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해서 하라. 그리고 일본의 허락받지 않는 어떤 조약도 체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아예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때 외교권이 박탈됐다라고 하고요. 이때는 행정권이 박탈된다. 행정권이. 자,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은, 자, 이건 전쟁 중에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요. 전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죠. 을사늑약 때까지. 그래서 일종의 공수동맹 성격을 띠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유난히 그런 게 많아요. 한국의 영토 보전해 주겠다. 황실의 안전을 지켜주겠다. 이런 헛소리를 많이 씁니다. 이 조약에는 유난히. 자, 그러니까 야, 니네 땅 좀 언제나 좀 쓸게.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이 편을 집어넣게 됩니다. 요 편 꼭 기억해두라 했습니다. 유난히 이런 헛소리 많이 쓴 게 언제라고요? 이때였었다는 거지, 이때. 자, 그걸 다시 낸 겁니다. 저 편을 좀 잘 기억해두라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낸 겁니다. 실제 지문으로. 1번 봅시다. 1번 키워드 뭐죠? 통감의 승인. 뭐죠? 맨 끝에 말합니다. 정미칠주야. 통감을 둔다 그러면은 이른바 을사늑약이고요. 자, 이번에 봅시다. 2번 한 명 고문으로 둔다. 이거는 뭐죠? 협정서 말합니다. 협정서를 말하고요. 1차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3차 3번. 자, 대한민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 자, 세 번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공수동맹입니다. 공수동맹. 이게 의정서 말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한번 볼까요? 4번. 자,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조약도 체결하지 않을 걸 약속한다. 이게 을사득약입니다. 을사득약. 답은 3번이죠. 이거 정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의협을죠. 이것도 우리 유튜브에 제가 이거 한 3분짜리인가요?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 3분짜리 봤으면 그냥 쉽게 풀었을 겁니다. 자, 19번 볼까요? 자, 봉오동 1920년이죠. 자, 윤봉길 상하이 만주사변 뒤죠. 30년 됩니다. 32년이고 디귿 볼까요? 대한광복군 정부는 뭐죠? 10년대 성립기 때 있었던 겁니다. 성립기 때 14년이고요. 러일 전쟁 10주년 기념한 시기 때 10주년 됐을 때 러시아 일본이 다시 싸울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만든 게 광복군 정부입니다. 대한광복군 정부 14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리을 보시면은 당 동그라미 쳐보세요. 당. 여러분 당이란 단어는 뭐 뒤에 나오는 거라고요? 통합운동 뒤에 나옵니다. 통합운동 몇 번 있었다고요? 20년대 후반에, 30년대 전반에, 30년대 후반에 크게 3번 있습니다. 3번. 20년대 후반에 있었던 통합운동 뒤에 나온 게 뭐죠?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 같은 게 출연하게 되고요. 30년대 뒤에는 뭐 나오죠? 30년대 전반에는 민족혁명당과 한국국민당이 나오게 되고요. 40년대는 뭐 나오죠? 다시 한국독립당이 나옵니다. 한국독립당. 자, 당이 뜨면은 반드시 그 앞에 뭐 있었다? 통합운동이 있었다라고 역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도. 자, 이거는 30년대 전반의 마지막인 35년에 있었던 겁니다. 30년대 전반에는 통합운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당으로 끝난다. 35년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이 통합운동 정리하는 것도 우리 유튜브에 한 6분짜리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꼭 보세요. 한번 보시면 정리될 겁니다.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자, 20번 볼까요? 20번. 헌법 개헌이 통과된 이후하고 나오죠. 이후 동그라미 주세요. 여러분 시기 문제 풀 때 이거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전, 이후, 배경, 결과 꼭 체크하셔야 돼 있고. 자, 입법권은 국회에 한다. 민의원 참여 원빗줄. 자, 민의원 참여. 자, 국회를 2개 말하는 건 언제라고요? 국회 2개 말하면 발췌개헌 이후부터. 그리고 또 4.19 혁명 이후에 3차 개헌 때. 예. 발췌개헌 이후부터 쭉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4.19 이후에 3차 개헌 때 다시 말합니다. 3차, 4차 개헌 때 쭉 이어지는 겁니다. 부통령 동그라미 부통령. 자, 부통령에 뜨면은 무조건 몇 공화국에 한정한다. 이거는 1공에 한정합니다. 1공에. 부통령은 1공화국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1공화국에만. 자, 임기는 4년을 한다. 중임할 수 있다. 자, 부칙 보세요.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죠? 4.4 개헌이라고 하죠. 4.4 개헌. 자, 이승만 대통령은 개헌을 몇 번 하죠? 개헌을 발사하십니다. 발사. 여러분 이것도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10, 20, 30. 자, 시기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공화국이 바뀐다는 것은 뭐가 바뀐다는 거라고요? 헌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국이 바뀔 때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그 앞에 여기는 헌법을 만든 거고요. 처음으로 반드시 개헌이 존재합니다. 개헌이. 이게 3차 홀수로 가죠. 이게 5차 개헌이고. 자, 여러분 개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를 동반한다? 중요한 사건을 동반합니다. 사건을. 그러니까 개헌하고 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정치할사람 뽑아야 되죠. 선거로 이어지게 돼요. 선거로.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 게 많이 쉬워질 겁니다. 많이 쉬워진다. 자, 그리고요. 워낙 대통령이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도 시기를 또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내에서 시기를 구분할 때는 대선을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48년, 4년마다 하니까 52년, 56년, 58년에 있습니다. 58년에 60년에. 자, 이 선거 직전마다 뭔가 큰 사건들을 일으켜요. 이 집권자들이, 독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선거 직전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대부분 개헌이에요. 그게. 요 직전에 있었던 게 뭐죠? 이게 발췌 개헌이고. 자,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을 2번 발사하십니다. 발사. 이게 4.4 개헌입니다. 여기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게 52년, 이게 54년에 있었던 거죠. 뭐 선거 직전에서 그거에 대비해서 만든 겁니다. 자, 한번 맞춰봅시다. 4.4 개헌은 여기 10달에 썼죠. 사자 2개 있잖아. 하나는 54년 할 때 사자. 두 번째 사자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 사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억 봅시다.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당했다. 기억하고 리을 한번 보세요. 정 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의 자유당 이승만, 부통령의 민주당 장면 당선되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제가 제목을 뭐라 붙였죠? 56년의 위기라고 제목을 붙였었죠? 56년의 위기. 그 위기가 뭐였었죠? 자, 이 선거에서 82살에 이승만 대통령이 82살에 다시 출마를 하시는데 여긴 86살에 출마하시고요. 위기가 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부통령이 야당이 돼요. 그럼 이승만의 대통령 후보였었던 경쟁자였었던 이승만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 상대편 당의 대표가 죽습니다. 여기는 신익희가 죽고요. 여기는 조병옥이 죽게 되는데 그래서 거의 단독 선거입니다. 여기는 진짜 단독 선거고요. 여기는 제3의 정당 출신 하나가 있었어요. 조봉암이라고. 혁신계, 당적 기반이 좀 약한 혁신계, 당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당도 없이 출마했는데 이 사람이 30%나 득표했어요. 그 자신감으로 만든 게 진보당이었습니다. 진보당. 이게 대통령 후보고 부통령은 또 민주당이 돼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위기였었냐면요. 82살에 이분이 이게 자연사 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사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때 진짜 돌아가시면은 앉은 채로 정권을 뺏길 수 있다는 거지. 부통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위기를 느꼈었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반격한 게 뭐라 그랬었죠? 그 56년의 위기를 반격한 게 58년의 반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58년의 반격. 누구 죽이죠? 조봉암을 사형에 처하게 하고요. 그리고 진보당을 해산시킵니다. 이게 58년의 반격입니다. 이사보안법 파동. 그리고 진보당 사건을 일으킨 게 58년의 반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60년 선거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60년 선거에는 조봉암이 출마하면 안 되겠죠. 그걸 막은 겁니다. 60년은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86살이신데 또 출마하면 조봉암이 되게 유력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죽인 겁니다. 자, 기억. 진보당 창당은 선거 직후 56년이고요. 그리고 진보당 해산한 게 이제 58년의 반격, 58년에 해산을 한 겁니다. 자, 리얼 보시면은 부통령 민주당이 되었다. 이건 56년의 위기입니다. 위기. 56년의 위기. 56년 맞고요. 그러니까 기억과 리얼이 세 번째 대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니은 반공포 석방했다. 전쟁 중 말하는 거죠. 53년이고요. 자, 디귿 봅시다. 국회 간선제를 국민 직선제로 바꾼 게 언제였었죠? 52년에 발췌 개헌하고 50년에 발췌 개헌. 그리고 여기에 국회 간선이었었고요. 대통령제 질려갖고 4.19가 나타났던 거죠. 4.19가. 그래서 여기는 국회 중심제로 가게 됩니다. 선거에 질린 거죠. 4.19는. 선거 안 하는 걸로 가요. 국회가 간선하는 방식으로 가고요. 이걸 다시 대통령 직선으로 바꾼 게 5차 개헌입니다. 5차 개헌. 그래서 5차 개헌이나 62년에 5차 개헌이나 52년에 발췌 개헌 때가 국회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꿨었던 선거입니다. 그 답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죠. 디귿의 52년, 62년 둘 다 이 사이에 들어가진 않죠. 이 이후에 들어가진 않죠. 이후에. 통관 이후에 나타난 사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라 했습니다. 디귿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디귿 답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 거기가 없죠. 기억 디귿이나 디귿 리을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밖에 안 됩니다. 2번밖에. 그 디귿은 1952년도 되고요. 62년에 5차 개헌도 됩니다. 5차 개헌도. 그래서 디귿까지 들어간 게 기억 리을하고 섞여 나왔다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명확히 2번입니다. 2번.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막 너무 급하게 와갖고 지금 급하게 해설 강의 준비하느냐고 시간도 좀 걸리고 좀 말이 좀 붕 뜬 채로 말한 것 같아요. 좀 듣기 어땠을까 모르겠는데 내용을 좀 차분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느냐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요. 이게 시험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는 우리 다음 시험이 3개월 뒤에 바로 시험이 이어져요. 3개월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시험 끝나고 이제 놀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좀 싫어하는 말을. 바로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성적이 좋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있잖아요. 이게 필기 합격을 1.6배수하고 2배수까지 합격을 시켜주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중에 반이나 1.6배수 0.6은 빠진다라는 건데 이제 그분들은 만약에 최종이 안 된다면은 2차 시험을 아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친구들도 웬만하면 지금은 그냥 준비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차 준비를. 만에 하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좀 힘들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1차 시험을 좀 잘 보신 분들은 체력 준비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공부 손을 아예 놓지 마시고요. 계속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갖고 2차 때까지는 마음을 완전히 놓지 마시고 그때까지 조금 긴장 상태를 유지하시고 최종 발표 나올 때까지는 좀 고생을 조금 더 하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